시어머니의 며느리 고르기. 산골 마을에 살던 지혜로운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아들의 며느리를 고르던 이야기지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꽤 많고 살림 지혜로 이름난 김씨 어머니가 살았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했지요. 김씨 어미는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다더라. 장독 때만 봐도 그 집 살림을 알아맞힌다지 뭔가. 정말 그러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의 손끝만 봐도 그 마음을 읽어냈고 밥 한 숟가락 떠보면 누가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알아챘지요. 그 집 마당엔 아침마다 닭이 울었고 장독대 위로 햇살이 내려앉으면 어머니는 된장 뚜껑을 열어 그 구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 속엔 세월이 담겨 있었고 정성이 스며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니에겐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한 외아들, 귀남이었지요. 귀남이는 어렸을 적 열병을 앓아 거의 잃을 뻔했던 아이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깨어나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고 약초를 다려 입에 떠넣었지요.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처럼 귀남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어머니는 귀남이를 세상 무엇보다 아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남이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마을 처자들은 귀남이를 보며 수줍게 웃곤 했지만 어머니는 쉽게 며느리를 들이지 않았지요. 사람이 밥을 정성으로 짓듯 며느리도 마음으로 골라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날마다 장독을 닦고 된장을 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댔지요. 김씨 어미는 며느리 보는 눈도 보통이 아닐 거야. 대체 어떤 처자를 고를지 궁금하구먼. 때가 되어 귀남이가 21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어머니는 중매쟁이 박씨 아주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내 아들 장가 보낼 처자를 좀 알아봐 주시오. 어떤 처자를 원하시오? 어머니의 대답은 박씨 아주머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얼굴이 고우냐 못나냐는 중요치 않아. 손끝에 마음이 묻어나는 처자를 찾아주시게. 손끝에 마음이요? 그렇다네. 사람의 참된 마음은 말이 아니라 손끝에 드러나는 법이지. 박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습니다. 손끝에 마음이라니 대체 어떤 처자를 데려가야 하는 걸까? 그렇게 한 해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산을 물들일 무렵 박씨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뒤엔 3명의 처자가 따라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어머, 저 세 처자 중에 하나를 고른단 말이지? 대체 누굴 고를까? 세 처자는 저마다 다른 빛깔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살랑살랑 울렸지요. 세 처자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 눈 속엔 장독대에 비친 햇살처럼 깊고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새 처자가 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과연 어머니는 누구를 며느리로 고를까요? 손끝에 마음이 묻어나는 처자란 대체 어떤 처자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는 춘이었습니다. 춘이는 마을에서 인물 고운 처자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입술은 홍시비치고 손끝은 매화잎처럼 가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치마폭이 봄바람에 나풀거렸고 고개를 숙일 때면 목덜미에 흰 살결이 햇살에 빛났지요. 마을 총각들은 우물가에서 춘이를 보면 멈칫서서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춘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시옵니까? 목소리마저 고왔습니다. 마치 비단실이 풀리듯 부드럽고 맑았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이의 손은 참 곱더군요.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손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둘째는 봉이었습니다. 봉이는 평범한 얼굴에 둥근 눈을 가진 처자였습니다.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말을 할 때면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어딘가 서툴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봉이를 보며 저 아이는 마음은 착한데 좀 맹하고 덤벙대는구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봉이는 절을 하다가 치맛자락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니. 봉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서툴지만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마음만으론 살림을 꾸려갈 수 없다는 것을. 살림엔 정성도 필요하지만 중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셋째는 옥이었습니다. 옥이는 얼굴이 못생겼다고 늘 놀림을 받아왔습니다. 눈은 작았고 코는 낮았으며 입은 두툼했지요. 마을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옥이를 보면 허허, 저 얼굴로 시집을 어찌 가려나 하며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옥이는 그럴 때마다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지요. 옥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평안하시옵니까?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어머니는 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참 소박했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아궁이에 지핀 불씨처럼 작지만 따스한 빛이 그 눈 속에 있었지요. 세 처자가 모두 인사를 올리자 어머니는 찬찬히 그들을 살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는 모르는 법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닭들도 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지요. 하루씩 우리 집 일을 도와보거라. 손끝에 마음이 묻히는 사람이 며느리가 될 게야. 새 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희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봉이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었으며 옥이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사람이란 게 참 모르는 법이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니 말이야. 바람이 장독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된장향이 은은하게 퍼졌지요. 어머니는 그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 처자의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첫날은 춘희의 차례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춘희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치마를 반듯하게 여민 뒤 은빛 비녀를 꽂았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춘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니께서도 흡족해 하시겠지. 춘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지요. 춘희는 고운 옷자락을 걷어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쓸었지요. 하지만 춘희의 눈은 계속해서 창문을 훔쳐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 귀남이가 보고 계실까 하고 말이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자 춘희는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위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지요. 춘희는 천을 꺼내 장독 뚜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닦아놓으면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겠지. 춘희는 부엌에서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뚜껑에 기름을 듬뿍 발라 문질렀지요. 뚜껑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얼굴이 비칠 정도였지요. 춘희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뚜껑 속 된장엔 먼지가 날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먼지가 된장 표면에 앉아 있었지요. 춘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겐 겉모양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춘희는 장독대를 다 닦고 나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치마를 펴고 가지런히 앉아 고운 자세로 어머니를 기다렸지요. 얼마 후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부지런도 하구나. 어머니는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은 참 반짝거렸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된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지가 표면에 떠 있었지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겉은 고우나 속이 비었구나. 사람도 장독도 속이 단단해야 오래가는 법이지. 춘희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씀이 없으시자 춘희는 불안해졌지요. 하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렇게 반짝거리는데 뭐가 문제겠어 하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은 봉이의 차례였습니다. 봉이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봉이는 벌써 마당에 나와 있었지요. 빗자루를 들고 이리저리 쓸었습니다. 하지만 봉이는 늘 서둘렀고 허둥댔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넘어뜨렸습니다. 주섬주섬 주워들고 다시 쓸었지만 이번엔 물동이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지요. 봉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에구, 왜 이렇게 손이 안 맞지? 봉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였지요. 마음은 착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 했지요. 다만 손과 발이 따로 놀았을 뿐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봉이는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춘희에게 시킨 일이 장독 닦기였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봉이도 장독을 깨끗이 닦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이는 커다란 장독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독은 무거웠고 봉이의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지요. 그 순간 장독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항아리가 돌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봉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항아리 조각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봉이는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봉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서툴러도 미안할 줄 아는 건 고운 일이야. 어머니는 봉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봉이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봉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살림은 마음뿐 아니라 중심도 있어야 오래 간단다. 어머니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진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봉이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풀을 먹여 조각들을 붙여보았지만 항아리는 다시 붙지 않았지요. 조각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봉이의 손은 풀로 끈적거렸습니다. 봉이는 결국 포기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성은 있는데 왜 이렇게 손이 따라주질 않지? 봉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달빛이 봉이의 어깨를 비추었지요.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은 착하지만 손끝이 불안하구나. 살림은 마음만으론 할 수 없는 법인데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마지막 날은 오기의 차례였습니다. 오기는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엔 아직 별이 떠 있었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요. 오기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오기의 움직임은 춘희처럼 화려하지도 봉이처럼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움직였지요.
빗자루가 땅을 스치는 소리만 고요히 울렸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나서 오기는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위엔 어제 봉이가 깨뜨린 항아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오기는 천을 적셔 장독대 위를 닦았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금이 간 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기는 그 독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금은 가늘었지만 그대로 두면 곧 깨질 것 같았지요. 오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당 한쪽에 가서 흙을 한 줌 떠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었지요. 오기는 금이 간 곳에 흙을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정성껏 메웠지요. 흙이 마르면 금이 아물 것입니다. 금이 갔어도 정성을 다하면 다시 쓸 수 있지요. 오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멈췄습니다. 오기의 손끝엔 흙이 묻어 있었고 그 흙 속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오기는 금 간 독을 다 메우고 나서 장독대 위로 올라온 햇살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기는 미소 지었지요. 그 미소는 소박했지만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못생긴 얼굴이야 세월이 바꾸지만 따뜻한 마음은 세월이 닿아도 변치 않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새 처자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였지요. 새 처자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저녁상을 차려보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밥이란 게 정성으로 짓는 법이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진짜 맛이 나는 거란다. 새 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희는 자신 있는 표정이었고 봉이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었으며 오기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먼저 춘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춘희는 온갖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나물을 예쁘게 무쳤고 전을 부쳐 접시에 담았지요. 색색의 반찬들이 밥상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춘희는 각 반찬마다 꽃잎을 뿌렸지요. 진달래 꽃잎, 개나리 꽃잎이 반찬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훌륭한 밥상이지. 춘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상을 어머니 앞에 놓았지요. 어머니는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참 화려했습니다. 색깔도 고왔고 모양도 예뻤지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나물을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었지요. 하지만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물엔 간이 배지 않았습니다. 무치긴 했지만 맛이 없었지요. 전도 겉만 익고 속은 설익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밥은 질었고 맛이 밍밍했지요. 춘희는 모양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맛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다 먹진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고했다. 춘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봉이의 차례였습니다. 봉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열심히 밥을 지었습니다. 정성껏 쌀을 씻고 불을 지폈지요. 하지만 봉이는 또 실수를 했습니다. 밥을 짓다가 불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밥이 조금 탔고 찌개를 끓이다가 소금을 두어 번 넣는 바람에 국이 너무 짰습니다. 봉이는 황급히 물을 더 부어 국을 묽게 만들었지만 맛이 이상해졌지요. 봉이는 눈물이 글썽글썽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 어머니께 올렸지요. 어머니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찡그렸지요. 바다를 통째로 끓였구나. 봉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또 실수를. 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살림은 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침착함도 필요하지.
봉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은 오기의 차례였습니다. 오기는 부엌으로 들어가 천천히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정성껏 씻고 물을 맞춰 솥에 앉혔지요. 불을 지피고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을 하나씩 넣으며 불을 지켜보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을 풀고 무와 두부를 썰어 넣었지요. 간을 맞추며 국물을 여러 번 맛보았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오기는 나물을 하나 무쳤습니다. 시금치를 데쳐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췄지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오기는 밥을 퍼고 찌개를 담았습니다. 나물 한 접시와 김치 한 접시를 더 놓았지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오기는 밥상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밥상을 올렸지요. 어머니는 밥상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구나.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떴습니다. 밥은 적당히 되었고 윤기가 흘렀지요. 찌개를 한 모금 떴습니다. 국물은 맑고 향은 구수했습니다. 나물도 간이 딱 맞았지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삼키며 그 맛을 음미했지요. 밥상에 놓인 모든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꾸미면 쉽고 서두르면 짜고 마음 담으면 향이 도는 법이야. 오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지요. 그날 저녁 세 처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밥상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구나.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지요. 개울가엔 물소리가 졸졸 흘렀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새 처자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 빨랫감들을 개울가에 가서 깨끗이 빨아오너라. 어머니는 3개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각 보자기엔 빨래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새 처자는 보자기를 받아 들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새 처자는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각 보자기 속에 일부러 구멍 난 옷 한 벌씩을 넣어두었습니다. 오래되어 낡고 구멍이 여기저기 난 옷이었지요.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맑고 차가웠지요. 새 처자는 각자 자리를 잡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빨래를 하나씩 꺼내며 살폈습니다. 깨끗한 옷들은 정성껏 빨았지요. 하지만 구멍 난 옷을 발견하자 춘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건 버려야지. 새 옷이 훨씬 낫지. 춘희는 구멍 난 옷을 돌 틈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들만 정성껏 빨아 개어왔지요. 춘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자기를 싸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봉이는 열심히 빨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빨았지요. 하지만 봉이는 물에 젖은 옷을 허둥지둥 짜느라 구멍 난 옷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빨래를 다 하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봉이는 황급히 다시 뒤적거렸지만 구멍 난 옷은 이미 물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에구, 또 실수했네. 봉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은 빨래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기는 빨래를 하나씩 꺼내며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구멍 난 옷을 발견했지요. 오기는 그 옷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아직 입을 수 있겠구나. 오기는 빨래를 멈추고 치마 속에서 실과 바늘을 꺼냈습니다. 오기는 늘 실과 바늘을 품에 지니고 다녔지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였습니다. 오기는 구멍 난 곳을 하나씩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바늘이 천을 드나들며 구멍을 메웠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오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 꿰맨 뒤 오기는 그 옷을 물에 정성껏 빨았습니다. 때를 벗겨내고 맑은 물에 여러 번 헹궜지요. 그리고 다른 옷들과 함께 돌 위에 펼쳐 햇볕에 말렸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옷들이 바람에 나풀거렸지요. 오기는 빨래가 마르길 기다리며 개울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래가 다 마르자 오기는 옷을 하나하나 개어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구멍난 옷도 깨끗이 개어 함께 넣었지요. 그리고 보자기를 싸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 처자는 어머니 앞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나씩 보자기를 열어보았지요. 춘희의 보자기엔 깨끗한 옷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하나씩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구멍난 옷은 어디 있느냐? 춘희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새 옷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이의 보자기에도 구멍난 옷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묻자 봉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물에 떠내려 보냈어요. 제가 정신없이 빨다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기의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모든 옷이 들어 있었지요. 구멍난 옷도 깨끗이 빨아져 있었고 구멍은 정성껏 꿰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옷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바느질이 참 고왔지요. 오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낡았지만 손을 대면 아직 쓸만합니다. 어머니는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기의 눈빛은 고요했고 따뜻했지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낡은 옷 하나로 마음이 새로워지는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구멍난 옷을 무릎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오기가 꿰맨 바느질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겉만 보는 사람은 버리고 서두르는 사람은 놓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살린다. 어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고 처마 끝 풍경이 살랑살랑 울렸지요. 귀나미는 처음엔 춘희의 고운 얼굴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춘희가 마당을 걸을 때마다 귀나미는 창틈으로 몰래 바라보곤 했지요. 홍시빛 입술, 가느다란 손끝, 나풀거리는 치맛자락. 귀나미는 그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저 처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귀나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새 처자를 지켜보며 귀나미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춘희는 겉모습은 고왔지만 마음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장독 뚜껑을 반짝반짝 닦았지만 속은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밥상은 화려했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빨래를 할 때도 낡은 옷은 버렸지요. 겉만 보고 속은 보지 않는구나. 귀나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봉이는 마음은 착했습니다. 정말 착한 처자였지요. 실수를 하면 금방 미안해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늘 허둥댔고 덤벙댔지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국을 너무 짜게 끓이고 빨래를 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마음은 고우나 손이 불안하구나. 귀나미는 안타까운 눈으로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기는 달랐습니다. 오기는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귀나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며칠간 지켜보니 오기의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오기는 언제나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장독대를 닦을 때도,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늘 정성을 다했지요. 금 간 독을 메우고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구멍난 옷을 꿰맸습니다. 귀나미는 어느 날 마당에서 오기를 마주쳤습니다. 오기는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귀나미가 다가가자 오기는 고개를 들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귀나미는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귀나미는 오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기의 얼굴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제 그 얼굴이 참 아름다워 보였지요. 며칠 후 어머니는 새 처자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모두들 어머니가 춘희를 고를 거라 예상했습니다. 춘희만큼 고운 처자가 어디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얼굴이 고와야지.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춘희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요. 봉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오기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새 처자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아들의 며느리는 오기로 정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기라고? 저 못생긴 처자를? 아니, 춘희를 두고 왜 오기를?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춘희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봉이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오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지. 겉이 고와도 속이 비었으면 오래 갈 수 없고 마음이 착해도 손이 불안하면 살림을 꾸릴 수 없단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손끝이 정성스러우면 그 집은 오래도록 평안할 게야.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요. 귀남이는 오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기는 고개를 들어 귀남이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참 따뜻했지요.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북소리도 풍악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평상을 놓고 소박한 음식을 차렸지요. 귀남이와 오기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잘 살 거라.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며 말했습니다. 오기는 매일 새벽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귀남이는 밭에 나가 일을 했지요. 해가 지면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기가 차린 밥상은 소박했지만 맛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기와 귀남이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도 자라 장가를 갔지요.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된장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을 담으면 향이 돈다. 그 향은 오래도록 그 집 마당을 떠돌았답니다. 그 집엔 늘 따뜻한 밥 냄새가 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을 담았기에 그 집은 오래도록 평안했답니다. 사랑이란 때론 칼날처럼 날카로워 가장 소중한 것을 베어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비극을 낳았는지 며느리의 저주를 믿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산골 깊숙한 마을에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엔 윤씨 부인이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였지요. 그녀에겐 외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겨울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살던 아이. 윤씨는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고 무당을 찾아 3년치 곡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20을 넘기자 윤씨는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연실이라는 이름의 새색시였습니다. 연실은 말이 적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작은 목소리로 예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윤씨는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순하고 착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보름도 못 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씨가 마루에 앉아 바늘질을 하고 있을 때 며느리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잠든 시각, 연실만 홀로 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윤씨는 바늘을 내려놓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 사각사각, 붓으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 그리고 얼마 뒤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연기가 문틈으로 희뿌연 실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불을 피우는 건가? 윤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중에 몰래 무언가를 태운다는 것, 그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연실은 방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켰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곤 그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윤 씨는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밤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연실이 등잔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끝. 그녀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붓을 쥔 손이 마치 기도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불꽃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활활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실은 그 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 윤 씨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인가. 그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무엇을 태우는 것이냐? 연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라니? 밤마다 방문을 닫고 혼자 불을 피우는데 그냥 마음을 적는 것이에요. 마음을? 연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눈이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 그날 이후 그녀는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타는 냄새,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연실의 차가운 손끝. 저 아이가 혹시... 윤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해치려는 게 아닐까. 그것은 의심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윤 씨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짙어져 갔고 며느리가 밤마다 태우는 종이와 그 연기가 마치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아들의 몸이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았으며 얼굴은 날로 창백해지고 손끝은 늘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곧 나을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애써 웃었지만 윤 씨의 눈에는 아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하필 며느리를 들인 뒤부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어느 날 새벽 윤 씨는 마을 어귀 골짜기 넘어 무당이 사는 허름한 오두막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당을 신어멈이라 불렀고 신내림을 받아 귀신을 보고 운명을 읽는다 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서자 컴컴한 방 한가운데 백발이 허리까지 내려온 신어멈이 앉아 있었고 흐릿한 눈동자가 윤 씨를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제 아들이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어멈은 눈을 감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있구나.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며느리의 사주가 세다. 불기운이 강해 남편의 명주를 깎고 있느니라. 그럼 제 아들이 죽는단 말입니까? 신어멈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기운을 누르지 않으면 아들은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게야. 그 말이 윤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귀가 멍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그 아이의 기운을 꺾어야 해. 약해지면 아들이 산다. 윤 씨는 비틀거리며 오두막을 나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며느리가 밤마다 종이를 태우는 모습과 아들이 날로 쇠약해지는 모습, 그리고 신어멈의 말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며 윤 씨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을 죽이고 있구나. 윤 씨는 그날 밤 산으로 올라가 깊은 골짜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독초를 찾았습니다. 잎사귀가 검붉고 뿌리에서 쓴 냄새가 나는 짐승도 먹지 않는 풀이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뽑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전연의 기운을 누르면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연실을 불렀습니다. 연실이 마루로 나오자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며느리에게 윤 씨는 천으로 싼 약초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너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이걸 다려 먹거라. 기운이 날 것이다. 연실은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순간 윤 씨의 가슴 한편이 저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도 내 아들을 위한 일이다. 연실은 그날 저녁 정성껏 약초를 손질해 물에 담그고 씻어 작은 솥에 넣어 끓였으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그 약을 마시지 않고 사발에 담아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귀한 약초를 구해주셨어요. 이걸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위해 구해준 것인데 아니에요. 저보다 서방님이 드셔야 해요. 연실의 눈빛이 간절했고 남편은 며느리의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한 채 천천히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 그는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며 쓴맛이 입안에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실은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미소 지었지만 그날 밤부터 남편의 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이 가빠지며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고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연실의 외침이 초가집을 울렸고 윤 씨가 달려와 아들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목이 메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며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에 신어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사주가 새서 남편의 명주를 깎고 있다.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오열하는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흑흑.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윤 씨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전연이.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연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어머니? 내가 죽였어. 내 저주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윤 씨의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연실은 창백한 얼굴로 눈물 범벅이 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얼굴 다신 보기 싫다. 연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며칠 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초가집을 떠났습니다. 다만 그녀의 가슴 속엔 깊은 죄책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서방님이 가셨구나. 새해가 흘렀고 윤 씨는 여전히 그 초가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은 이불도 베개도 옷가지도 그대로였지만 먼지만 소리 없이 쌓여갔고 윤 씨는 날마다 그 방 앞을 지나치면서도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마주해야 했기에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가 나타나 윤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윤 씨가 문을 여는 순간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실의 오라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사내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실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 하셨소? 석 달 전에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동생은 친정으로 돌아온 뒤에도 매일 밤 등잔불을 켜고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날마다 울기만 했지요.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자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그렇게 자책하다가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생이 남긴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고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내는 깊이 고개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동생이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부족했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떠났고 윤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마루에 앉아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세월에 바래고 가장자리가 불에 그을린 종이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고 연실에 필체로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 서방님께서 기침을 하시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제가 등을 두드려 드렸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하늘님께 부디 제 서방님을 지켜달라 빌었어요. 이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불빛을 따라 올라가기를. 윤 씨의 손이 떨리며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저를 걱정해 주시며 약초를 구해다 주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데 저는 서방님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어 이 귀한 약초를 다려 서방님께 드렸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서방님께 닿기를.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황급히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서방님의 숨이 더 가빠지셨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약을 드신 뒤부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잘못 따린 게 틀림없고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니 하늘님, 제발 서방님을 살려주세요. 윤 씨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진 편지들이 흩어졌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방님이 제 품에서 조용히 가셨어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제가 모자라서 어머니의 귀한 약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내쫓으신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 같은 며느리 때문에 서방님이 가셨으니까요. 모두 제 탓이에요. 윤 씨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고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치자 글씨가 더욱 흐트러져 있었고 종이 곳곳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서방님 생각뿐이에요. 밤마다 꿈에 서방님이 나타나 미소 짓는데 제가 손을 뻗으면 사라져요. 제가 서방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정성을 다했어야 했는데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을까요? 윤 씨는 편지를 움켜쥐며 온몸이 떨렸고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전 이미 서방님 곁으로 갔을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 건 당연해요.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제가 밤마다 태운 종이는 서방님을 위한 기도였고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서방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윤 씨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지며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목 끝에서 비명 같은 것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태운 종이는 저주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고 자신이 건넨 독초를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먹었으며 아무 죄 없는 며느리가 죄책감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내가 두 사람을 모두 죽였구나. 윤 씨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바라보았고 그을린 종이 조각들 속에서 연실이 남편을 위해 하늘에 올린 마음들과 죽음으로 향하던 그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해였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윤 씨는 편지들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미안하다, 연실아.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닿을 곳이 없었고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름을 잃고 집을 잃었지만 그 대신 하늘로부터 신비로운 선물을 받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강 하류에 작은 포구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돌이라 불리는 17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두에서 짐을 나르고 밤이면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막노동꾼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복돌이를 기억했습니다. 작년 겨울 얼음 깬 강에 빠진 김사공의 딸을 건진 사람. 지난 봄 짐짝에 깔린 노인을 혼자 힘으로 들어올린 사람. 여름 취한 주막 주인이 강물에 빠지지 않게 붙잡은 사람. 가을 불난 창고에서 아이를 구해낸 사람. 저 복돌이란 놈. 대체 뭐가 아깝다고 저렇게 제 목숨을 내거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복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복돌이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진짜 이름은 장석이었습니다. 양반 집안의 외아들이었지요. 하지만 2년 전 3년을 이어진 흉년으로 집안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땅 문서를 관리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는 오히려 세금을 숨겼다며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병약한 몸은 옥살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가셨지요.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양반 자식이 곳간의 쌀을 훔쳤다더라. 장석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진실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장석이를 불렀습니다. 서가, 내일 새벽 이 집을 떠나거라. 한강 포구로 가서 복돌이라는 이름으로 살 거라.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마. 장석이는 강에 빠져 죽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새벽이 오기 전 장석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장석이는 죽었고 복돌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가을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복돌이는 강변을 걷다가 물에 빠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주저없이 뛰어들어 노인을 건져 올렸지만 노인의 얼굴은 이미 흙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5번째로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구한 사람이 5번째. 복돌이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을 세고 있던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는데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침반 하나를 꺼내 복돌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3번의 기회를 헛되이 쓰지 말거라. 나침반은 차가웠습니다. 바늘은 묘하게도 북쪽이 아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한 5사람. 그들이 살아서 또 누군가를 구했다. 그 연결을 끊지 말거라.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돌이는 노인의 시신을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에 나침반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3번의 기회를 헛되이 쓰지 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없었고 오히려 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복돌아. 누구십니까? 나는 저승사자다. 선물을 주러 왔지. 복돌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는 5사람을 구했다. 그 5사람은 살아서 15사람을 구했고 그 15은 45을 구했다. 내가 살린 한 목숨이 100개의 목숨이 되었다. 노인의 눈에서 은은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 공으로 너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노라. 복돌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각 기회마다 과거의 한순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 3번을 모두 쓰면 원래 시간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노인이 복도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진짜 시험이다. 노인이 복도리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신중히 써라. 과거를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니까. 빛이 번쩍였습니다. 복도리는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손 안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침반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노인이 준 그 나침반이 진짜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등잔불 빛에 비친 바늘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진짜였을까요? 복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땅 문서를 들고 관청으로 가던 그날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침반이 손 안에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쓰겠습니다. 복도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침반에서 환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물들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는 바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소리였지요. 빛이 걷히자 복도리는 낯익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오래된 느티나무, 반듯하게 얹힌 기와지붕, 뒤뜰에 가지런히 늘어선 장독대. 2년 전에 떠나온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거친 굳은 살이 사라지고 15살 소년에 가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복도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안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서가, 거기 서서 뭘 그리 보고 있느냐? 2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부드럽고 따스한 목소리. 복도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땅 문서를 보자기에 싸서 관청으로 향하는 날. 해가 마당 한가운데를 비출 무렵 아버지가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땅 문서가 들어 있다는 것을 복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복도리가 달려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서가? 그 관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문서를 받고 나면 오히려 아버지를 거짓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복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주막에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과 속삭이는 소리를요. 문서를 받은 뒤 세금을 숨겼다고 고발하여 땅도 돈도 모두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보자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이웃 고을의 김 부자께 가십시오. 그분은 좋은 분이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관청이 아닌 김 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리는 마당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김 부자에게서 돈을 빌려 빚을 갚았습니다. 문서를 빼앗으려던 관리는 허탕을 치고 돌아갔지만 화가 난 나머지 관청에 거짓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복도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제때 낸 종이를 모두 챙겨두었고 이웃들도 진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관청의 사또는 모든 증거를 살펴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는 거짓 고발이로다. 관리는 벌을 받고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안의 위기는 완전히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도 지켰습니다. 이제 장석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복돌이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듯한 기와지붕이 아니었습니다. 성글게 짜인 나무판자 천장이었습니다. 폭우 움막의 천장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벌떡 일어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다시 돋아나 있었습니다. 17살 막노동꾼의 손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이냐? 복돌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배들이 물결을 가르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김 사공을 붙잡았습니다. 사공님, 이웃 고을의 장씨네 집안을 아십니까? 김 사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양반과 말이로구만. 안 됐지. 주인 양반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던데. 복돌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김 부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지 뭐냐. 끝내 갚지 못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더구만. 복돌이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김 부자의 돈은 이자가 높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차라리 처음처럼 땅 문서만 넘기고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주인께서 김사공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옥살이하는 충격의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지. 참 기구한 집안일세. 복돌이는 땅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거를 바꿨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혔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 안에 나침반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돌이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두에 나가지도 않고 움막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썼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저승사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사흘째 되는 밤, 복돌이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바꾸면 알 수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복돌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서를 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문. 양반 자식이 도둑질을 했다는 그 무서운 소문. 그 소문만 막을 수 있다면 어머니가 자신을 폭우로 보낼 이유도 없어집니다. 가문의 명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침반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쓰겠습니다. 복돌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나침반이 다시 따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시간의 강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그 느낌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복돌이는 집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5살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땅 문서를 들고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더 앞선 시간이었지요.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씨네 아들놈이 곳간의 쌀을 훔쳤다더라. 양반 자식이 그런 짓을 하다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막아야 했습니다. 복돌이는 곧장 마을 어귀로 달려갔습니다. 소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네. 그 아이가 밤중에 곳간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마을의 박서방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박서방님. 복돌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곳간으로 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사흘 전 밤이었지. 달빛 아래서 분명히 봤어. 복돌이는 생각했습니다. 사흘 전 밤, 자신은 사랑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곳간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도둑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복돌이는 그날 밤부터 곳간을 지켰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복돌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곳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쌀자루를 하나 메고 나왔습니다. 복돌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그림자는 놀라 쌀자루를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재빨리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도둑이 몸부림쳤지만 복돌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들이 도둑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웃 마을의 건달, 무리 두목이 아니냐. 도둑은 마을에서 소문난 나쁜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해코지하는 자들이었지요. 관청의 포졸들이 와서 도둑을 끌고 갔습니다. 장석이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서가, 내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켰구나.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사과했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하네. 모든 것이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소문도 막았고 진범도 잡았습니다. 복돌이는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또다시 폭우의 움막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김사공을 찾았습니다. 사공님, 장씨네 집안은 어찌 되었습니까? 김사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그 도적 무리가 복수를 했다더군. 복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인 양반이 칼에 찔려 돌아가셨네. 그 도적 두목을 잡아넣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밤중에 쳐들어왔다지. 그리고 김사공이 말을 멈췄습니다. 안주인께서도 남편이 죽은 뒤 도적들의 복수가 두려워 독을 마셨다더군. 복돌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끔찍한 방법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복돌이는 며칠 동안 움막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2번의 기회를 썼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저승사자의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꾸든 부모님 중 누군가는 죽는다는 것을. 첫 번째에는 아버지가 옥에서, 어머니가 병으로, 2번째에는 아버지가 칼에, 어머니가 독으로. 방법만 바뀔 뿐 죽음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복돌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은 형태만 바꿀 뿐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돌이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모두 살릴 수 있을까요? 복돌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셨고 집안이 망했고 결국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복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꼭 쥐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쓰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으로 보내주십시오. 복돌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나침반이 이전과는 다르게 강렬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강렬하고 뜨거운 빛이었습니다. 복돌이의 온몸을 감싸며 시간의 강물이 거세게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먼 과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복돌이는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봄날의 강변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요. 저 멀리 다리 위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선비였습니다. 책을 든 채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였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는 길인 듯했습니다. 복돌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선비가 다리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바람이 불어 책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책은 다리 난간을 넘어 강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재빨리 달려가 책을 잡아챘습니다. 아이고, 위험할 뻔했네요. 아가씨가 웃으며 책을 건넸습니다. 선비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순간, 복돌이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 책을 먼저 집어버리면 두 사람은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은 각자 다른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 위에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수줍게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복돌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막지 않겠느냐? 돌아보니 저승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낮의 강에서 건진 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불행해지셨습니다. 복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과거 시험에 붙어 높은 벼슬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유한 집안과 혼인하여 편안히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승사자가 복돌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게 보여주마. 내가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저승사자가 손을 들어 공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물결처럼 흐르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선비가 혼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험에 붙어 벼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하고 결국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부유한 상인과 혼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기와집에 살고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장사에만 바빠 집에 오지 않았고 그녀는 홀로 외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복돌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저승사자가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들이 펼쳐졌습니다. 얼음 깬 강에서 물장구 치던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물에 빠졌고 아무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짐짝에 깔린 노인도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취한 주막 주인은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불난 창고 안의 아이는 연기에 질식했습니다. 내가 구한 5사람이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그 5사람은 살아서 15사람을 구했고 그 15사람은 45사람을 구했다. 그 45사람은 또 100여 명을 구했지. 그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흘러갔습니다. 서로를 돕고 위험에서 구하고
손을 내미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내가 살린 한 목숨이 100개의 목숨이 되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복돌이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복돌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 위에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꾸려 했던 것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의 고통도 자신의 고난도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자신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포기하겠습니다. 저승사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마침내 깨달았구나. 저는 그냥 복돌이로 살겠습니다.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장석이라는 이름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로 살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복돌이는 손 안에 나침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래는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주어진 불완전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 저승사자가 복돌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내가 살아야 할 곳으로. 빛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에 부모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복돌이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떴을 때 복돌이는 다시 포구의 움막에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밖에서는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막노동꾼 복돌이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 안에 나침반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자 바늘은 점점 더 강하게 빛났습니다. 복돌이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강물 속에서 무언가 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물에 빠진 어린아이가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복돌이는 아이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아이의 옷깃을 붙잡고 강둑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괜찮니? 복돌이가 아이의 등을 두드리자 아이가 물을 토해내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한 사내가 달려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인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내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큰 상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내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복돌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나마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복돌이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사내의 간곡함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2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히 담장 너머를 살폈습니다. 안채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살아계셨습니다. 복돌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복돌이는 살며시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채문 앞에 은자를 담은 보자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서기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이것으로 편히 사십시오. 복돌이는 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어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히 일어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폭우로 돌아온 복돌이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또다시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나침반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 복돌이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돌이는 나침반을 따라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불에 탄 집에서 노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잃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든 사람에게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돌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어찌 위험한 곳마다 나타나는 것일까? 마치 위험을 미리 아는 것 같지 않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폭우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복을 주는 사람,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마다 나타나 위험에 빠진 이들을 구해주는 신비로운 사람. 이름도 집안도 과거도 알 수 없지만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타나는 사람. 어느 봄날 복돌이는 나침반을 따라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승사자였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복돌아. 저승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느냐?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구한 사람이 이제 100명이 넘었다. 그 100명은 또 수백 명을 구했지. 내가 만든 선한 물결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저승사자가 복돌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깨달았고 실천하고 있구나. 복돌이는 손 안에 나침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나침반은 언제까지 저와 함께 할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음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저승사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 거라, 복돌아. 아니, 복을 주는 사람이여. 저승사자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흐릿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복돌이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아버지를 구하려 했던 일,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일, 심지어 자신이 태어나지 않으려 했던 일, 모두 헛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 끝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것. 주어진 불완전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 그리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 복돌이는 나침반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침반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봅니다. 복돌이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강변길을 따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햇살이 그의 등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복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네. 나침반을 들고 세상을 떠돌며 위험에 빠진 이들을 구해주었지. 그 사람이 지나간 곳마다 선한 마음이 씨앗처럼 퍼져나갔고 그 씨앗은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었다네.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는 그 나침반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손에 쥐어져 오늘도 누군가를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복돌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